이 영상은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세상은 아직 자고 있는데 내 눈은 이미 하루를 맞는다. 알람은 필요 없다. 몸이 먼저 깨운다. 이 시간엔 일어나야 한다는 걸 내 몸이 안다. 부엌으로 간다. 슬리퍼가 바닥을 스친다. 차가운 타일을 밟는 순간 허리가 뚝 하고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내 하루의 시작이다. 물부터 끓인다. 쌀을 붓고 씻고 손으로 휘젓는다. 찬물 속 손끝이 시리지만 묘하게 따뜻하다. 이 일은 내 평생의 버릇이다. 내 삶의 온도이자 내 존재의 증거다. 쌀을 헹구며 문득 생각이 든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하루가 나를 위한 게 아니게 된 게. 이 밥은 내 밥이 아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그들의 밥이지 내 밥은 아니다. 그래도 밥을 한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표시니까. 밥을 짓는 동안만큼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 며칠 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다. 허리뼈가 많이 내려앉으셨어요. 이제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다. 안 되면 어쩌라고요? 이 집은 내 손으로 굴러간다. 내가 멈추면 이 집도 멈춘다. 나는 내 손으로 만든 감옥에 살고 있다. 그 감옥의 제목은 가족을 위한 헌신이었다. 아침 공기가 매캐하다. 주방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몸이 으슬으슬 떨린다. 지난주부터 감기가 들었는데 약 한 알 먹을 틈도 없었다. 왜냐면 내 아침은 늘 남의 아침이니까. 식탁에 반찬을 올리려다 손이 떨렸다. 국자를 쥔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졌다. 아이고, 손이 말을 안 듣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 집엔 내 말에 대꾸해주는 사람이 없다.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다. 어머니, 오늘 도시락 2개 더 싸주세요. 애들이 소풍 간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투엔 미안함이 없다. 그리고 덧붙였다. 어제 김치 냄새가 좀 심했어요. 창문 자주 열어주세요. 나는 그래 대신 냄비 뚜껑을 닫았다. 김이 올라와 안경을 흐리게 했다. 그 흐림 너머로 그녀의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 항상 어머니. 그 호칭이 처음엔 따뜻했지만 이제는 벽처럼 느껴진다. 이름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진다. 점심 무렵 몸에 열이 올랐다. 머리가 띵하고 허리가 쑤신다. 물 한 잔을 따르려다 손이 떨려. 컵이 쓰러지고 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물방울이 내 눈물처럼 보였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근데 애들 밥은요? 학원 늦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괜찮으세요? 와 밥은요? 그 둘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을 줄 몰랐다. 이 집의 언어는 그런 거였다. 걱정과 명령이 한숨처럼 섞여 있었다. 열이 펄펄 끓는데도 냄비를 올린다. 팔이 무겁다. 떨리는 손으로 국을 젓는다. 손자가 식탁에서 말했다. 할머니, 국 왜 이렇게 싱거워요? 나는 웃었다. 말 대신 웃음으로 답했다. 눈물이 흘러도 김 때문이라 생각했다. 밤이 됐다. 모두 잠든 뒤 부엌 불만 켜놓는다. 식탁 위엔 식은 국 한 그릇. 그걸 데워 혼자 먹는다. 국물을 한 숟갈 떠먹자 눈물이 뚝 떨어졌다. 짠맛이 입안에 퍼졌다. 국이 짠 게 아니다. 내 인생이 짰다. 이 집은 따뜻하다. 그런데 나는 춥다. 난로는 켜져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얼음 같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세입자 같다. 빨래는 내 손이 돌리고 밥은 내 손이 차리고
청소는 내 손이 하는데 이 집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다. 가족 사진을 본다. 내 얼굴은 맨 뒤 흐릿하게 잡혀 있다. 초점이 맞지 않는다. 마치 내 인생 같다. 기념일 식탁에서도 내 의자는 끝자리. 등받이도 없는 의자, 식탁 모서리에 걸쳐 앉아. 그들의 웃음을 바라본다. 그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진다. 그들은 한 번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 이거 좀 해주세요. 그게 이 집의 인사였다. 며칠 전 이웃박 할머니가 전화했다. 요즘 어때? 허리 많이 아프다며?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그 말 끝에 할머니가 말했다. 너무 참지 마. 참다 죽는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나는 평생 참으며 살았다. 웃음도 눈물도 아픔도 다 삼켰다. 참다 보니 마음이 말라버렸다. 밤이 깊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린다. 틱, 틱, 틱. 그 소리가 내 심장 같다. 그때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듯 했다. 그만해라. 이제 너를 해라.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내 안에 또 다른 나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밥 안 하면 나는 누가 되지? 대답은 없다. 그 질문이 무섭다. 평생 밥으로 살아왔는데 밥을 놓으면 내가 사라질까 두렵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든다. 내 밥상을 차려볼까? 남을 위한 밥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밥상. 그 생각 하나로도 손끝이 떨린다. 평생 남의 입맛을 맞추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내 입맛을 떠올린다.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엔 손주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치즈, 음료뿐.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 순간 허전했다. 이게 내 집이 맞나? 창밖을 보니 별 하나가 깜빡인다. 작지만 단단한 빛. 나는 그 별을 오래 바라봤다. 작아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 나는 결심했다. 이제 다음 밥상은 내 것이다. 누구의 밥이 아닌 내 삶을 위한 밥상으로. 새벽이 다시 밝는다. 물 주전자에서 김이 오른다. 그 김 사이로 새벽 햇살이 들어온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지만 오늘만큼은 다르다. 오늘은 내가 나에게 밥을 짓는다. 밤 10시가 넘었다. 부엌 시계 초침이 틱, 틱, 틱 소리를 낸다. 하루가 끝났는데 내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싱크대엔 그릇이 쌓였고 세탁기는 돌아가고 있었다. 손끝에 감각이 없다. 오늘도 하루 종일 물에 젖어 있어서다. 그릇을 닦다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피곤해서인지 눈밑이 검게 꺼져 있었다. 이 얼굴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내가 나를 본 게 오랜만이었다. 항상 남의 얼굴만 봤으니까. 아들 얼굴, 며느리 얼굴, 손주 얼굴. 그들의 표정에 따라 내 하루 기분이 바뀌었다. 나는 내 표정을 잊었다. 웃음도 화도 서운함도 다 눌러 담은 채로 그냥 살았다. 그게 평화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젠 알겠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무기력이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나왔다. 어머니, 설거지는 내일 해도 되는데요. 그 말이 고마워서 잠시 멈췄지만 곧 이어진 한마디가 가슴을 베었다. 근데 내일은 아침 일찍 김치찌개 끓여주셔야 해요. 애들이 내일 도시락 싸간대요. 나는 대답 대신 고무장갑을 벗었다. 손끝이 불어 있었다. 주름진 손등에 물방울이 맺혔다. 그 물방울이 눈물처럼 보였다. 응, 그럼 내일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 말을 하며 나도 모르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이 집에서 나는 늘 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쉬어도 아파도 늦어도 해야 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어머니,
내일은 저희가 일찍 나가니까 애들 챙겨주셔야 해요. 그 문이 닫히자 부엌은 다시 조용해졌다. 조용해서 더 쓸쓸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눌렀다. 뻐근하다. 허리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다. 손바닥을 펴보니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다. 그 손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남의 밥을 짓고 남의 빨래를 돌리고 남의 삶을 정리해주며 내 인생을 흘려보냈다. 이제는 진짜 지친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 그 누구도 오늘은 쉬세요. 그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다. 아들은 퇴근하면 휴대폰부터 본다. 멸치볶음을 입에 넣으며 아무 말 없다. 그 침묵이 무겁다. 나는 말없이 물컵을 채운다. 그게 우리 집 대화의 전부다. 예전엔 아들이 말했다.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 이젠 며느리가 말한다. 어머니, 저희 입맛엔 좀 짜요. 그 말 하나에 나는 내가 만든 반찬을 버렸다. 그날 밤 약봉지를 꺼냈다. 진통제 하루 2번 복용. 그 글씨가 눈에 밟혔다. 나는 약을 꺼내지 않았다. 약이 몸의 통증은 덜어줄지 몰라도 마음의 통증엔 소용이 없으니까. 창밖을 봤다. 이웃집 불이 꺼졌다. 모두 잠든 시간 나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누구를 위해 깨어 있는지 모르면서도 자꾸만 부엌 쪽을 향해 걷는다. 내가 없으면 내일 아침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의자에 앉았다. 허리를 펴려다 또 뚝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이젠 내 심장 박동처럼 익숙했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 나도 좀 쉬고 싶다. 그 말이 부엌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누구도 듣지 않았지만 내 귀엔 울렸다. 쉬고 싶다. 그게 이렇게 낯선 말인 줄 몰랐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때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다. 아들이 결혼하던 날 나는 식장에서 가장 많이 웃었다. 이제 나도 좀 편해지겠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다. 그날 이후 나는 더 바빠졌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주가 태어나고 집은 커졌지만 내 자리는 줄었다. 아들 부부는 함께 쉬는 주말을 휴식이라 부른다. 나는 주말에도 청소하고 밥을 차린다. 그들의 휴식이 내 노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손주가 내게 말했다. 할머니는 직업이 뭐야? 순간 말이 막혔다. 생각해봤다. 나는 평생 일했는데 직업은 없었다. 집안일은 일로 치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서러웠다. 저녁을 다 치운 뒤 나는 불을 끄고 부엌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이 좋았다. 아무 냄새도 아무 소리도 없는 공기. 이런 게 자유인가 싶었다.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지치더라.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느낌이 없었다. 너무 오래 참으면 눈물도 마른다. 내가 그랬다. 이젠 울 힘도 없다. 그래서 다짐했다. 내일 아침엔 밥을 짓지 않겠다고. 한 번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해보자.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른다. 내일은 쉬자. 그 한마디가 내게는 결심이었다. 누군가에겐 게으름일지 몰라도 나에겐 혁명이었다. 불 꺼진 부엌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엌에 남아 있었다. 내가 떠난 자리엔 식탁이 밥솥에 잔열만 남았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선을 만듭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말 밥을 짓지 않았다. 처음이었다. 눈을 떴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주방 시계가 틱, 틱, 틱 소리를 내며 나를 재촉했지만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어머니, 안 일어나세요? 방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문이 열렸다. 어머니, 오늘 아침은요? 그녀의 말투엔 놀람보다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오늘은 좀 쉬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쉬세요? 갑자기요? 며느리의 얼굴엔 이해보다 불편함이 먼저 스쳤다. 그럼 우리 아침은요? 애들 학원 가야 되는데.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들이 거실에서 신문을 접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조금 허리가 아파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병원 갔다 오세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식탁 쪽을 바라봤다. 근데 밥은?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진짜 아파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나는 밥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손이 떨렸다.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될까? 그 말을 하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희도 회사 가야 해요. 애들까지 챙기면 늦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그들도 힘들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하루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기둥이 쓰러지면 집이 흔들린다는 걸. 이 집 사람들은 모른다. 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갔다. 주전자에 물을 붓는 순간 허리가 뚝 하고 소리를 냈다. 통증이 번개처럼 번졌다. 그럼에도 불을 켰다. 이제는 습관이었다. 몸이 기억하는 의무였다. 김이 오르기 시작할 때 손주가 뛰어왔다. 할머니, 도시락은요? 나는 냄비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다 끓을 거야.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 웃음이 참 예뻤다. 그런데 그 예쁨이 더 아팠다.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엄마 쉬세요. 그래도 밥은 해야죠.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는 쉬라고 했지만 밥은 하라고 했다. 그 두 문장은 함께 존재할 수 없었다. 나는 웃었다. 그게 내 마지막 방어였다. 식탁 위 밥솥을 열자 김이 솟았다. 그 안에 내 하루, 내 삶, 내 청춘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다. 숟가락을 쥐는 손이 떨렸다. 김이 내 얼굴을 덮었다. 그 뜨거움이 눈물 같았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는 나를 한번 힐끗 보고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빨래하지 말고 좀 쉬세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다. 하지만 곧 이어진 말이 있었다. 대신 저녁은 좀 든든하게 해주세요. 오늘 남편 야근이에요. 그 순간 웃음이 터졌다. 이유 모를 웃음이었다. 그래, 알겠어. 짧게 대답했지만 속에서 무언가 터졌다. 그래도 나는 그릇을 들었다. 허리를 펴다가 그대로 끽 소리가 났다. 통증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왔다. 숨을 참고 주저앉았다. 손주가 다가왔다. 할머니, 왜 그래요? 괜찮아. 잠깐 허리가. 그럼 병원 가요. 그 말이 참 순수하게 들렸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겹쳤다. 어머니, 설마 지금 병원 가신다는 건 아니죠? 애들 학교 늦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나는 허리를 부여잡고 그냥 의자에 앉았다. 부엌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이 내 마음 같았다. 끓어오르지만 터지지 못하는 마음. 나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게 가족인가?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외롭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나는 계속 잃어가고 있었다.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이름.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까지 식탁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내일은 밥 안 할게. 순간 공기가 멎었다. 아들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좀 쉬고 싶어. 그 말이 방 안에 메아리쳤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엔 이해가 아니라 불편함이 비쳤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보다 마음이 아팠다. 내가 이 집의 불편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같이 밥 먹는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게 가족이다. 하지만 이 집엔 마음이 없었다. 의무만 있었다. 그 의무가 나를 삼켰다. 나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이제 나도 지치더라 정말. 그날은 비가 왔다. 이상하게도 비 오는 날은 더 허리가 아팠다. 기압이 낮아서 그렇다지만 나한테는 그냥 그날이 더 외로운 날일 뿐이었다. 새벽부터 몸이 이상했다. 열이 나고 머리가 무겁고 허리가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래도 나는 밥을 했다. 습관이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국을 끓이다가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다. 탕소리가 나며 바닥에 국물이 흩어졌다. 끓는 물이 손등에 튀었다. 순간 앗소리가 나왔다.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다. 그 소리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또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그녀의 첫마디가 그거였다. 걱정이 아니라 나무람이었다. 괜찮아요. 조금 데웠어요. 나는 손등을 물에 담갔다. 따가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나왔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투 때문이었다. 또 왜 그렇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찢었다. 아들이 현관에서 말했다. 엄마, 약은 드셨어요? 아니, 깜빡했네. 그럼 드세요. 근데 점심은요? 나 늦겠어요. 그 말이 내 귀에 남았다. 약보다 밥. 이 집에서 나는 늘 두 번째였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손 대셨으면 병원 가보셔야죠. 근데 저희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애들 밥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표정을 읽지 못했다. 늘 그래왔다. 그녀는 나를 본 적이 없다. 눈앞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그날 오후 열이 심해졌다. 몸이 뜨거운데 손끝은 차가웠다. 거실 바닥에 앉아 약봉지를 바라봤다. 봉투 위에 적힌 글씨. 하루 3번, 식후 30분. 나는 중얼거렸다. 내 식구가 어디 있니? 모두가 먹고 난 뒤 식탁에 남은 국 한 숟가락. 그게 내 식사였다. 나는 그 남은 밥을 먹으며 이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문득 거실 한켠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엔 나는 없었다. 그게 이상했다. 내가 찍어준 사진인데 그 속엔 내가 없었다. 그래, 나는 늘 밖에 있었지. 문 뒤에서, 카메라 뒤에서, 식탁 끝자리에서 늘 그림자였다. 그날 저녁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혹시 저녁 차리기 힘드시면 그냥 간단히 라면으로 해주세요. 그 말이 내 머릿속을 울렸다. 라면. 그래, 나는 이 집에서 라면보다 가벼운 존재였구나.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국자도 밥솥도 다 내려놨다. 눈물이 흘렀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손등의 화상보다 마음의 화상이 더 깊었다. 밤이 깊었다. 모두 잠든 뒤 나는 천천히 거실 불을 켰다.
탁자 위의 사진을 다시 봤다. 웃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없는 나. 나는 그 앞에 앉아 오래 있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결심이 생겼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내가 사라진 집에서 더는 살 이유가 없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혼자 번 돈으로 모아둔 통장, 도장. 그걸 바라봤다. 이제 이 돈으로 나를 살려야겠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열렸다. 이 집을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느낌이었다. 그 끈이 아팠지만 시원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 나는 창문을 열었다. 비 냄새가 들어왔다. 빗소리가 마음을 씻어내렸다. 그 소리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었나?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나 좀 살자. 그 말이 빗속으로 스며들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세상에 전해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새벽 4시 반. 오늘은 알람 소리도 새소리도 없다. 그런데도 눈이 떠졌다. 몸이 아닌 마음이 깨운 아침이었다. 나는 한동안 누워 있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이 집의 모든 소리가 이젠 낯설게 들렸다. 어제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라면으로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래, 그게 결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밥 짓는 기계가 아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들었다. 깊게 들이마셨다. 이 공기가 이렇게 깨끗한지 몰랐다. 숨을 들이마시는 게 이토록 자유로울 줄이야. 나는 조용히 옷장 문을 열었다. 여행용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 가방, 30년 전 아들이 군대 갈 때 들려보낸 그 가방이었다. 그땐 눈물로 보냈지만 오늘은 웃음으로 들었다. 옷 몇 벌, 약봉지, 통장, 그리고 도장을 넣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잠시 멈춰서서 그 가방을 바라봤다. 이렇게 가벼운 게 이토록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식탁 위에 앉았다.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한참 동안 종이만 바라보다가 짧게 썼다. 준서야, 너는 좋은 아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 수 없구나. 미안하다. 이젠 나를 위해 살 거야. 글씨가 삐뚤었다. 눈물이 번졌다. 그래도 그대로 뒀다. 그 눈물까지 내 진심이니까.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그 문 앞에서 한 번 더 멈췄다. 그동안 수천 번 드나든 문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감옥의 문 같았다. 이 문을 나가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주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참 순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생각했다. 이 아이가 커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한다. 나는 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다. 밖은 아직 어둡고 비 냄새가 남아 있었다. 지붕 위에서 빗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졌다. 그 소리가 이별의 박수처럼 들렸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발끝이 현관 앞에 멈췄다. 이 집의 불빛, 그 불빛이 평생 내 그림자를 만들어줬다. 이제는 그 불빛이 없어도 살 수 있을까?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이제 나 좀 살자.
길가로 나서자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따뜻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도시가 막 깨어나는 시간이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편의점 불빛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낯설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좋았다. 버스가 도착했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디 가세요, 어르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울진이요. 울진이요? 네, 울진. 거기 바다 보이는 곳. 버스가 출발했다.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 빛들 사이에서 내 지난 날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잠시 눈을 감았다. 어제의 집, 어제의 식탁, 어제의 나. 모두 어둠 속으로 멀어졌다. 그리고 새벽 햇살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버스는 3시간을 달려 울진에 닿았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 냄새 대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짭조름하고 따뜻한 냄새였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래, 이제 진짜 숨이 들어온다. 그 말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작은 마을이었다. 길가엔 감나무가 늘어서 있고 비 온 뒤에 흙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다. 나는 친구 경희가 소개해준 집으로 향했다. 바다와 가까운 언덕 위 작은 단층집. 문 앞에 붙은 팻말엔 행복한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웃음이 났다. 그래, 행복 한 번쯤은 써봐도 되겠지. 문을 열자 나무 향이 났다. 비록 오래된 집이지만 부엌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그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 햇살이 참 따뜻했다.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세평 남짓한 부엌, 낡은 침대 하나, 그리고 바다를 향한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텀블러에 물을 따라 마셨다. 그 한 모금이 눈물처럼 깊었다. 이제야 살 것 같다. 그날 저녁 경희가 반찬 몇 가지를 가져왔다. 이거 먹으면서 며칠 버텨. 내 사촌 언니가 근처 살아서 뭐 필요하면 말해. 고마워, 경희야. 야, 이제 내 이름 좀 불러보는 거 어때? 평생 누가 순이야 불러줬냐? 순간 목이 메었다. 정말 오랜만에 내 이름을 들었다. 그 이름 순이. 누구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이름. 그게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밤이 되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잔잔한 파도였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내게 자장가를 불러줬던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파도가 불러줬다. 괜찮아. 이제 됐어. 그날 밤 나는 푹 잤다. 깊고도 고요하게.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편히 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다. 그 빛이 부드럽게 내 얼굴을 감쌌다. 나는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지었다. 이번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쌀을 씻는 물이 참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손끝에서 마음으로 번졌다. 이제 이 밥은 내 밥이다. 식탁 위에 달걀 프라이 하나, 김치 한 접시. 그게 전부였지만 눈물이 났다. 이 밥상은 나를 위한 첫 밥상이었다. 식사 후 바다로 나갔다. 길가에 핀 들국화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에 발을 디뎠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멀리서 파도가 밀려왔다.
그 파도 앞에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순이야, 잘 왔다. 그 말에 스스로 웃음이 났다. 이제야 진짜 나로 돌아온 것 같았다. 혹시 당신도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아오셨나요? 이제는 당신 이름으로 숨 쉬어야 할 때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울진에 온 지 일주일째.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눈을 뜬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젠 알람이 날 깨우는 게 아니라 새소리와 파도 소리가 날 깨운다. 이전에는 그 소리들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저 배경처럼 스쳐갔던 것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새가 울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싶고, 파도가 치면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는구나 싶다. 오늘은 처음으로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부엌 가득 퍼졌다. 이 향이 이렇게 좋았던가. 그동안 커피는 늘 식은 뒤에 마셨다. 남들 아침 챙기다 보면 내 잔은 늘 미지근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 가득 퍼지는 그 쌉싸래한 향, 그게 이렇게 내 삶의 맛 같을 줄은 몰랐다. 식탁 위에 작은 노트를 펼쳤다. 며칠 전 경희가 사준 노트였다. 순이의 하루라고 적혀 있었다. 그 밑에 내가 쓴 첫 문장. 이젠 나를 위해 산다. 그 글을 보고 또 웃음이 났다. 정말 이렇게 단순한 말 하나가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 몰랐다. 점심 무렵 마을길을 걸었다. 옆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고등어를 굽고 있었다. 연기가 하얗게 올라가며 바람에 섞였다. 새로 오신 분이죠? 네,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반갑네. 혼자 사세요? 네, 혼자예요. 그 말이 조금 망설여졌지만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요즘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밥도 자기 맘대로 먹고.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맞다. 눈치 안 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며칠 뒤 그 할머니가 바구니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김 좀 말리다 남아서 나눠드리려고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혼자 살면 나눠 먹을 일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게 더 맛있어요. 그날 저녁 그 김으로 밥을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식탁에 앉아 문득 생각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그때 깨달았다.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다.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자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그 단순한 것들이 이토록 큰 행복이 될 줄 몰랐다. 밤이 되자 창문 밖 파도가 들려왔다. 철썩철썩.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내 등을 두드려주는 것 같았다. 그래, 잘하고 있어. 이제 진짜 너로 살아.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나답게 살자.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다. 그날 밤 파도 소리 사이로 내 이름이 들린 것 같았다. 순이야, 잘했어. 아마 착각이겠지. 하지만 그 착각이 참 좋았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바다에 안개가 낀 날이었다. 하늘과 바다가 섞여서 경계가 없는 회색빛이었다. 집 앞에 나가 우편함을 열었다. 평소엔 전단지나 신문만 들어 있었는데 오늘은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보내는 사람 박준서.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종이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많이 늦었죠. 이제야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우리 요즘 참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엄마를 통해 배웠어요. 엄마, 밥 한 끼만, 그냥 밥 한 끼만 같이 먹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이제서야 뒤늦게 도착한 후회처럼 느껴졌다. 편지를 접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문 밖 바다가 흐릿하게 보였다. 이제야 알겠다고? 너는 내가 올 때마다 뭐 했니?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 대신 마음 한쪽이 조용히 흔들렸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말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그 한마디가 모든 다짐을 무너뜨렸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다. 식탁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그저 앉아 있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편지를 흔들었다. 그 종이 한 장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해질 무렵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나눠주러 왔다. 어이구, 순희 씨. 오늘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생각났죠?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고 말했다. 가족이라는 게 그래요. 멀리 있어야 보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힘들고. 나는 그 말에 잠시 웃었다. 그래도 이젠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럼 그 마음 그대로 지켜요. 다시 돌아가면 또 예전처럼 돼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내 마음 같았다. 가지 말라는 듯 들렸다가 한 번쯤 봐줘도 되잖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비쳐 있었다. 그 달빛이 내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편지 위로 달빛이 번졌다. 그 빛이 마치 눈물 자국을 비추는 것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준서야, 너도 이제야 알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이해였다. 그래,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마음은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바다가 유난히 시끄러웠다. 하루 종일 머리가 멍했다. 편지를 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똑똑똑. 이 시간엔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이웃들은 다 아침에 들르니까. 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가슴이 이상하게 쿵쾅거렸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가 서 있었다. 준서였다. 그의 얼굴이 너무 말라 있었다. 옷차림도 초라했고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웠던 부름이었다. 왜 왔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편지는 봤다. 그래요. 그래서 왔어요. 그는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벗지 못했다. 나도 쉽게 들어오라 하지 못했다.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그 바람 사이에 우리 사이의 거리도 흔들렸다. 결국 내가 먼저 말했다. 들어와라. 그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잠시 머물렀다. 좋네요, 엄마 집. 그래, 이제야 내 집이지. 그 말에 그가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 말이 너무 늦게 와서 처음엔 화가 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먼저 났다.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하니. 그 말을 하며 나도 울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 저 진짜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픈 줄, 그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몰랐겠지. 알아도 말 안 했을 거야.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그 앞에 앉았다.
그 얼굴을 오래 봤다. 예전엔 그렇게 든든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젠 내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엄마, 요즘 장모님 집에 있어요. 거기선 저도 애들도 눈치만 봐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다시 났다. 이제 알겠다고? 너는 내가 수술대에 혼자 누웠을 때 어디 있었니? 그때 죄송해요. 그때도 밥부터 물었잖아. 엄마 몸보다 저녁상이 더 걱정이었잖아. 그땐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방 안에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바다가 우리 말을 듣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준서야, 그런데 있지. 엄마는 아직도 내가 밥 잘 먹고 사는 게 궁금하더라. 그는 눈을 감았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그는 천천히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늘 가족이었는데 우린 그걸 잊고 살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잊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참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몰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고였다. 엄마,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아니, 단호하게 말했다. 이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하지만 가끔씩은 와도 돼. 진짜요? 그래, 대신 이번엔 밥상 차리는 건 내가 해. 그가 울다 웃었다. 그 웃음이 예전 그 아이 같았다. 순간 나도 웃음이 났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비쳤다. 바다 위로 붉은 빛이 깔렸다. 그 빛이 마치 우리 둘의 지난 세월을 덮어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에 김치 한 접시. 아들은 두 그릇이나 비웠다. 엄마, 이 맛이에요. 이게 진짜 집밥이에요.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 오랜만에 사람 소리가 났다.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참 낯설었다. 살면서 수천 번 엄마 밥 주세요. 는 들었지만 도와드릴까요? 는 처음이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물 좀 끓여봐라. 그는 서툴게 냄비를 집어들었다. 물은 반만 끓었고 김이 제대로 오르기도 전에 뚜껑을 덮었다. 이렇게요? 아니, 아직 멀었지. 끓는 김이 살아야 밥이 맛있단다. 그 말에 그가 웃었다. 엄마, 그런 건 언제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야. 살다 보니 알게 되더라. 부엌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섞였다. 그 소리가 낯설 만큼 따뜻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마치 마음 같았다. 아들은 젓가락으로 두부를 뒤집다 손등을 대었다. 아, 뜨거. 나는 손수건을 꺼내 그 손을 감싸줬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잠시 젖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손 잡아주는 게 왜 이렇게 오랜만 같은지. 글쎄다. 너도 많이 컸더라. 이제는 내가 손 잡을 일도 줄었지. 엄마,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래, 오는 건 좋은데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에 밥이 올랐다. 된장찌개, 김치, 고등어 한 토막. 단출했지만 그 안엔 모든 게 들어 있었다. 엄마, 손녀들도 데리고 와도 돼요? 손녀? 그럼 와야지. 할머니 밥도 좀 먹어봐야지. 그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줄 몰랐다. 며칠 뒤 작은 발소리가 마당을 뛰어왔다. 할머니, 문 앞에서 아이들이 안기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따뜻한 온기, 그 손의 자금, 그게 이렇게 그리웠을 줄이야. 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말했다. 많이 컸네. 할머니 냄새 난다.
그래, 그게 밥 냄새야.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세상이 환해졌다. 식탁에 둘러앉았다. 손녀들이 젓가락을 잡았다. 할머니, 이거 제가 담근 김치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맛있네.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죄송했어요, 어머니.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그날 밥상 위엔 눈물 대신 웃음이 있었다. 그동안 얼어있던 시간들이 된장찌개의 김처럼 사르르 녹아내렸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밥이 그냥 밥이 아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엔 마음이 들어가야 하거든. 그 마음이 없으면 배는 차도 마음은 허전해. 그 말에 모두가 조용히 웃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가 밥 짓는 소리처럼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식탁을 닦으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네. 혹시 당신에게도 다시 만나고 싶은 얼굴이 있나요? 그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화해의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